저는 원래 푼수스러운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좀 성가시긴 해도 그런 사람들은 속이 훤히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말이 앞서고 오버를 좀 하긴 해도 대충 웃어넘길 수 있고 적어도 뒤통수 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속이 훤히 보인다고 믿었던 그 푼수가 어느 순간에는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을 키우고 그게 저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버릴 뻔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 얘기 들려드릴게요. 제가 중학생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 댁에 가서 한참 동안 할머니 짐을 정리했었거든요. 제가 한쪽에서 옷가지를 접고 있었는데 아빠가 박스 하나를 꺼내더니 멈칫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아빠의 교복, 어릴 때 타던 세발 자전거, 초등학생이었던 아빠가 갖고 놀던 팽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빠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거기 다 있어서 기분이 이상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마음의 아빠는 평생 아빠였을 것 같은데 아빠에게도 저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게 그때는 되게 신기하고 묘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 이거 뭐야? 웬 카메라? 이것도 아빠 거야? 오, 이야, 이게 여기 있었네. 아빠 거야. 아빠가 카메라가 있었어? 대학 때 사진 동아리 할 때 쓴 거야. 이거 하나 사려고 막노동을 얼마나 했는데. 아빠가 막노동을? 아빠처럼 게으른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갖고 싶었으면 그랬겠니. 이거 가져갈 거지? 아빠 이거 나 써도 돼? 아껴 쓸게. 진짜 소중히 쓸게. 그래, 가져가. 대신 떨어뜨리면 너 진짜. 알았어. 걱정하지 마. 카메라는 까만 바디에 여기저기 사용감이 남아있고 렌즈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는데도 묘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걸 집에 가져왔고 저는 그렇게 중학생 때 카메라를 손에 잡게 됐죠. 사진을 잡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제 자신이 멋져 보이고 괜히 어른된 기분도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렌즈를 통과하면 모든 게 근사해 보여 그게 좋았어요. 지겹고 너저분한 우리 동네도 귀찮기만 한 동생도 별 볼 일 없는 풍경도 카메라로 보면 애틋하게 느껴지곤 했죠. 그날부터 전 카메라를 들고 저는 학교, 집, 동네를 미친 듯이 찍고 다녔어요. 솔직히 처음엔 애가 찍어봐야 얼마나 잘 찍겠어요. 초점도 나가고 다 흔들리고 햇빛 역광에 얼굴이 까맣게 찍히고 그랬죠. 저도 인화하고 나서 보면 아 이게 뭐야 싶어서 민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사진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실패해도 재미있었고 한 컷만 제대로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요. 쉬는 시간에 창가에 기대 있는 친구 뒷모습, 운동장 모래가 바람에 날리는 순간 비 오는 날 우산 끝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모습 같은 걸 찍으면 똑같은 학교도 조금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어릴 적 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일했었거든요. 시장에 작은 도너츠 가게를 해서 시장에 자주 놀러 가곤 했었는데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장이 제 주 피서체 중 하나가 됐어요. 카메라, 그거 왜 들고 왔어? 여기서 뭘 찍는다고 그래? 그냥 엄마 일하는 것도 찍고 시장도 찍고 나 연습 좀 하게. 여기 사람들 바쁘고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조심해. 알았어. 내가 딱 눈치껏 잘하지. 으이그. 사실 시장 상인 어른들은 저를 꼬꼬마 때부터 봐오신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얼쩡거리니까 시장 어른들은 너무 반갑게 반응해 주셨어요. 어머, 유라가 언제 다 커서 카메라를 다 찍고 다니네. 아직 잘 못 찍어요. 그냥 연습이에요. 연습이면 나부터 찍어봐라. 내 얼굴도 좀 멋지게 만들어봐. 유라야, 나 어제 머리 했거든. 이쪽에서 찍어. 여기 조명이 더 낫다. 진짜요? 그럼 잠깐만요. 가만히 계셔봐요.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카메라를 들기만 하면 여기 와서 찍어, 저기서 찍어 하면서 포즈를 잡고 웃고 손을 흔들고 장난도 치셨고 그렇게 저는 일종의 시장 전속 사진사가 됐어요.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꾸벅꾸벅 조는 순간, 생선가게 아저씨는 물 튀기며 웃는 순간, 떡집에서 김이 확 올라오는 순간, 그 모든 건 카메라를 거치면 영화 장면 같았어요. 가끔 엄마는 계산기 두드리다가 잠깐 고개 들어 저를 보는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엄마 얼굴에 피곤함이 있어도 눈빛에는 저를 확인하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찍으면서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곤 했죠. 그러다 저희 학교 사진 동아리에서 작은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저희 시장 사진으로 전시를 꾸몄어요. 다들 멋들어진 꽃 사진, 패션 사진 같은 걸 찍어 전시할 때 제가 찍은 시장 사진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어요. 시장 사람들 중 몇 분도 전시회에 오셨었는데 본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다 눈물까지 보이던 순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 분은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아마 본인의 순간순간들을 처음으로 본 묘한 감정이 마음을 건든 거겠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사진이 단순히 예쁘게 찍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을 붙잡아두는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무튼 그때 저희 사진반 선생님은 저에게 유라 사진에는 삶이 녹아 있어 좋구나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을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커가며 알게 됐어요. 저는 풍경이나 자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렌즈에 담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 뒤로 저는 점점 더 사진에 빠져들었고 전공도 사진학과를 택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전시도 하고 작업도 하고 제 이름 걸고 사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죠. 근데 학교 졸업하고 살다 보니 현실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비값, 스튜디오 비용, 작업비, 전시비, 그게 다 돈인 거예요. 정말 작업만 하면서 살 수 있나 생각하니 답이 안 나왔어요. 사진만 찍으며 여행하듯 사는 건 원래 있는 집 자식들이나 하는 거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죠. 그렇다고 사진을 놓고 싶진 않았어요. 사진으로 할 수 있는 돈벌이 되는 일을 찾던 저는 저희 지역에 있는 작은 신문사에 사진 기자로 취직했어요. 카메라를 놓지 않고도 밥은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 저로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지요. 신문사 사진 기자로 일하며 구청 행사 사진도 찍고 모내기 현장도 찍고 사고 현장도 달려가고 장례식장도 가고 개장식도 가고 선거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후보들 얼굴을 찍으러 뛰었어요. 비 오면 우비 뒤집어 쓰고 뛰었고 바람 불면 렌즈에 모래 들어갈까 손으로 막고 찍곤 했어요. 메이저 신문사도 아니고 그저 지방의 작은 신문사일 뿐이라 뭐 대단한 특종을 취재하는 건 아니어도 저는 저희가 발 딛고 사는 지역의 순간들을 장면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누군가에겐 별일 아닌 날들이겠지만 그 별일 아닌 날들이 모여 지역의 시간이 되잖아요. 그 시간의 증거를 제가 찍고 있다는 게 은근히 뿌듯했죠. 그리고 제가 남편을 처음 본 것도 카메라를 들고 나섰던 어느 현장이었어요. 재개발 문제로 시민단체랑 농민들이 같이 반대 시위를 크게 한 날이었는데 저도 기자 한 명과 취재를 나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앞쪽에서는 마이크 잡고 싸워대고 뒤에서는 멱살잡이까지 하고 트랙터들이 쭉 늘어서 있었고 농민들이 가져온 거름 자루랑 농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난리톤이었죠. 몸싸움이 나다 보니 거름자루가 터져 길도 질퍽했고 밟을 때마다 질척 소리가 나고 바지 끝자락이 금세 더러워졌죠. 냄새도 확 올라와서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어요. 공무원들이 맞겠다고 나와서 줄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줄도 금방 흐트러졌어요.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리니까 기자들까지 같이 휩쓸렸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면 그 순간마다 누가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가고 팔꿈치가 부딪히고 렌즈 앞에 흙탕물이 튀어버리고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통제선 넘으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제발 뒤로요. 좋지? 해봐. 우린 이미 다 빼앗겼어. 뭘 더 뺏어가려고. 서로 고함치고 손가락질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뒤쪽은 흥분한 사람들끼리 밀고 당기고 트랙터 옆에 쌓인 걸음 자루가 터지고 그런 난장판 속 한 남자를 보게 됐어요. 다들 걸음 이리저리 튀는 통에 피하기 바빴는데 그 와중에 어떤 젊은 남자 하나가 남들 다 피하는 뒤쪽으로 들어가서 농민 몇 분이랑 붙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흥분한 농민들이 악다구니를 쓰고 농기구를 휘둘러대서 걸음이 다 튀고 겉옷도 이미 더러워져 있었는데 아랑곳 않더군요. 그러고는 농민들 분통을 다 들어주고 있었죠. 예, 어르신. 그 억울한 포인트가 뭔지부터 제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제일 답답하신 건 보상 문제예요? 아니면 대체 농지예요? 둘 다지, 둘 다. 말이 보상이지 그 돈으로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냐고. 말해봤자야 이것들 다 한 동속이지 뭐. 아닙니다. 오늘 안 끝나면 내일도 오겠습니다. 공청회든 간담회든 제가 자리 만들어서 어르신들 발언 먼저 드리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뒤편에서 농민들과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경청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군요. 그동안 이 일을 하며 늘상 앞에서 돋보이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만 봐오다가 그 모습을 보니 신선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시의원이라고 하더군요. 참 젊은 나이에 시의원이 됐구나 했죠. 그리고 그 뒤로도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데서 남편을 몇 번 더 봤는데 점점 남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시의원, 구의원들은 제가 취재 다니다 보면 별로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국회의원처럼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질 않으니까 그냥 자리 지키고 명함 돌리고 끝내는 경우도 흔했죠. 근데 남편은 언제 어디에서 마주치건 가장 열심인 모습이었고 필요한 일이면 본인 정당 소속 다른 시의원들과도 언쟁을 벌릴 정도로 뚝심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점차 남편이란 사람에게 호기심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제가 남편을 직접 인터뷰할 일이 생겼어요. 기사로는 짧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날따라 데스크에서 직접 인터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좀 관심 있던 차에 잘 됐다 싶었어요. 이런 건 그냥 스트레이트로 끝내지 말고 인터뷰 길게 따와봐. 요새 그 젊은 친구 평이 좋다더라고. 사진도 제대로 좀 뽑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과 인터뷰 자리에서 직접 만날 일이 생겼고 명함을 주고받은 뒤 몇 차례 일적으로 더 만나다 자연스레 커피 한잔 하게 되고 그게 인연이 되어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점점 사람을 알게 될수록 저는 남편이란 사람에게 믿음이 갔어요. 물론 그 역시 사람인지라 완벽하지도 않고 모순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적어도 남편은 늘 약자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않고 공약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 점점 신뢰가 생겼죠. 저랑 여러 가지 면에서 신념이 비슷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저희 둘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이라는 건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모를 자주 만나게 됐거든요. 시모는 전형적인 오지랖이 넓고 푼수 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남편이랑은 참 다르다 싶었는데 남편 말로는 본인은 돌아가신 시부랑 똑같다더군요. 저희가 결혼을 하던 무렵이 시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막 넘은 시점이었는데 시모가 밥상머리에서 뜬금없이 그러는 겁니다. 나도 이제 3년상 다 치른 거고 눈치 볼 거 하나 없어. 옛날로 치면 16상 하나는 받아야 한다고.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좀 나답게 살아야지.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그렇잖아도 시모 낌새가 좀 이상했어요. 옷 스타일도 확 바뀌고 머리도 자주 하러 다니고 깨똑 프사도 본인 얼굴로 해놓고 톤 자체가 전보다 훨씬 들떠 있는 게 뭔가 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남자를 하나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새로운 신자라 이것저것 안내해주다 알게 됐다면서 그 남자랑 연애에 아주 푹 빠진 거죠.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 남자가 얼마나 위로해줬는지, 이제는 누가 뭐래도 자기 인생을 살 거라는 얘기를 밥 먹을 때마다 꺼내더라고요. 시모는 가뜩이나 원래도 말 많은 편이었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어찌나 폭풍수다를 떠는지 누가 말릴 틈도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배우자를 잃고 혼자 버틴 시간이 있었으니 얼마든 새 사람을 만날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연애 얘기를 저희 결혼 준비랑 꼭 엮는다는 거였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웨딩홀을 보러 가면 아유, 웨딩홀 보니까 나도 결혼식장 오랜만에 오니까 설렌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 한복을 고르러 가서도 나중에 나 결혼하면 핑크 한복으로 해야겠다. 그이가 나더러 핫핑크가 찰떡이라지 않니? 그이는 내가 핫핑크로 입으면 제일 보기 좋대. 니들 보기에도 그러냐?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도 자기도 애들 결혼시켜놓고 새 인생 살 거라고 자기 얘기를 한참 늘어놓으니 저도 남편도 표정 관리가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웃으면서 받아주셨지만 저희 얘기하는 자리에 시모가 본인 다니는 교회, 그 남자와의 연애 얘기만 하니 점점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듣다 못한 남편이 시모 옆구리를 쿡쿡 찔러 겨우 멈추게 했어요. 게다가 결혼을 앞두고 시모의 전도까지 시작됐죠. 시모는 저한테도 교회 다니란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했었는데 저는 딱 잘라 거절했었거든요. 종교는 각자 자유인데 나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자 이제 저희 엄마한테 교회 가자고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엄마는 가톨릭 신자이시긴 한데 성당에 안 나간 지 한참 되신 냉담자였고 애초에 종교 생활 기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시모는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가는 걸 거의 무슨 필사적인 미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엄마를 만날 때마다 난리였죠. 교회 한 번 가보면 마음이 열릴 거라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귀찮게 밀어붙여댔죠.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엄마는 원래 딱 잘라 거절을 못 하시는 편이라 웃으며 넘기기만 하시는데 시모는 그걸 여지로 받아들이는 게 더 문제였죠. 사돈, 이번 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가보세요. 진짜 마음이 확 열릴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런 데를 잘 못 다녀요. 사람 많은 것도 힘들고요. 사람 많은 거 싫으면 제가 옆에 딱 붙어서 모실게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좀 내성적이시라. 아참, 저희 엄마랑 이모 댁에 가야 하는데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그나마 제가 중간에서 저지를 해서 그 정도였지. 그대로 뒀다간 아마 엄마가 저더러 결혼 한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아주 선명하게 느꼈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인지 저랑 잘 맞는지 그런 문제와는 별개로 결혼은 결국 시모라는 변수를 안고 가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요. 한편 저희 신혼집을 남편 쪽에서 준비하게 됐는데 시모가 신혼집 해주는 걸 저 역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시의원 월급, 사진기자 월급 어차피 빤한데 시모가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도 드렸어요. 근데 사람이 참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본인이 너무 그걸 떠벌리고 다니면서 고맙지 고맙지 해야 되니까 고마운 마음도 달아날 것 같은 마음 아시죠? 나 시집 올 때는 집이래 봐야 다 무너져가는 학고방 하나로 시작했다. 우리 시댁에 뭐 돈이 있니 집이 있니? 그래도 그저 어머님 하면서 내가 기어 지냈지 뭐야.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참 복도 많아. 안 그러니? 맞아요, 어머님. 그때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저는 진짜 복이 많다고 생각해요. 집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너 나 같은 시어머니도 없다. 그거 알아야 돼. 네, 맞아요. 정치인 아들 앞으로 앞길이 탄탄대로 해. 장차 대통령까지 할 제목인데 며느리더러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않고 집까지 더 안겨줬으니 나 같은 시어머니 있었으면 나는 없고 춤도 췄을 거야.
엄마, 대통령은 무슨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 진짜 민망해. 민망하긴 뭐가 민망해. 내가 우리 아들 아는 거지. 넌 장차 대통령 제목이야. 어머님이 잘해주신 만큼 저희도 열심히 살게요. 진짜 감사해요. 처음엔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니 저도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자기가 집 해준 걸 시도 때도 없이 말하니까 나중엔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뭐 해주고 생색낼 거면 차라리 안 해준 게 낫다 그러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그런 상황을 제일 민망해했어요. 남편은 저한테도 그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악의는 없어. 그냥 좀 본인이 하신 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옛날 분이려니 하고 당신이 좀 이해해줘. 대충 기분만 맞춰드리면 또 별 문제는 없잖아. 내가 미안해. 시모가 좀만 더 점잖고 덜 오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도 잘하고 시모가 잘못된 걸 알고 대신 사과하기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남편을 믿고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후 몇 달 뒤 시모 첫 생신날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셔서 양가가 같이 밥을 먹기로 했던 날이었죠. 남편은 시의회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조금 늦는다고 했고 저랑 저희 부모님이 먼저 식당에 와 있었어요. 시모도 곧 도착한다고 해서 저희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면서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도 시모가 안 오더라고요. 처음엔 길이 막히나 싶어서 그냥 기다리다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받자마자 시모 목소리가 잔뜩 흥분해 있었어요. 숨이 가쁘고 울먹이기까지 해서 저도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 어쩌면 좋니? 나 큰일 났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지금 어디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전화가 왔는데 나 지금 큰일 났다. 무슨 전화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누가 전화했는데요? 무슨 금융기관 고객보호팀 무슨 부서 어쩌고 하면서 내 명의로 고액 상품이 신청됐대. 고액 상품이요? 어머님이 신청하신 거 아니죠? 아니지, 내가 그걸 왜 해? 어머님, 그거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아니야. 나도 보이스피싱 전화는 여러 번 받아봐서 아는데 이거랑은 달라. 내 정보를 다 알아. 다 너무 구체적이야. 지금 차단 안 하면 내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대. 어떤 차단을 하라는데요? 지금 뭐 하셨어요?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문자를 보낸다더니 링크를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누르래. 지금 그 화면 보고 있는데 손이 덜덜 떨려. 어쩌면 좋니? 내 전 재산 다 날아가게 생겼다. 어머니, 지금 당장 아무것도 더 누르지 마세요. 링크도 더 보지 말고요. 내가 안 하면 대출이 실행된다잖아. 그리고 대출이 실행되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대. 그게 딱 보이스피싱이 하는 말이에요. 겁줘서 빨리 누르게 만들잖아요. 제가 아무리 보이스피싱 같다고 말해도 시모는 흥분한 상태라 통제가 안 됐고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듣고 있던 저희 부모님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다 대충 사태를 파악한 저희 아빠가 전화를 바꿔들었어요. 아빠는 얼마 전 퇴직한 경찰이셨고 그런 아빠 말을 듣고서야 시모는 그제야 숨을 좀 고르는 느낌이었어요. 사부인, 일단 이리로 오세요. 아무 전화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일단 이리 오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 경찰에 있었잖아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얼마 뒤 시모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한 채 덜덜 떨더라고요. 아빠는 시모 휴대폰을 받아서 통화 기록, 문자 내용, 링크 주소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리고 시모가 어디까지 했는지 물었어요. 링크를 눌렀는지, 주민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했는지, 인증번호를 말했는지, 금융앱을 열었는지요. 다행히 시모는 링크만 눌렀고 인증번호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는 바로 조치를 시작했어요. 링크를 복사해서 후배 경찰들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시모가 주로 쓰는 은행의 공식 고객센터 번호를 직접 찾아서 전화를 걸었죠.
아빠는 은행 고객센터와 연결되자마자 같은 내용의 안내가 실제로 있는지 물었고 답은 간단했어요. 사부인, 은행에서 딱 잘라 말하네요. 그런 절차 없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저 지금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예, 링크만 누른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은 이 번호 차단부터 하고 금융앱 비번 바꾸고 통신사도 막아두죠. 아빠는 마무리 조치도 바로 하게 했어요. 시모 휴대폰에서 의심 문자 차단을 걸고 금융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고 혹시 모르니 통신사의 소액 결제와 각종 인증을 잠시 막아두는 것까지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 쪽에서도 보이스피싱이 맞다는 확인 연락이 왔고 시모는 그제야 숨을 돌렸어요. 확인 전화를 받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나도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도 수업도 해주고 TV에도 나오고 해서 저런 걸 왜 당하나 했는데 내일이 되니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진짜 다행이에요. 저 바보 같았죠? 사돈어른, 사부인. 제가 하여간 어딜 가든 좀 푼수짓을 하기는 해요. 아유, 그래도 큰 피해 없어서 다행이에요. 생신날 액땜 크게 하셨네. 예, 액땜 한번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대신 다음부터는 무조건 끊고 가족한테 먼저 확인부터 하세요. 예, 진짜 앞으로는 무조건 끊고 사돈어른부터 전화할게요. 아유, 오늘 생일에 하여간 웬 난리래. 무튼 그날 일은 그렇게 특별한 피해 없이 끝났어요. 시모는 생일 액땜 한 번 제대로 했다며 웃었고 저희도 덩달아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도착해서 상황을 듣자마자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고 그날은 그렇게 다행스레 넘어갔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시모가 좀 푼수 같아도 뭐 그 자체가 그리 큰 문제는 안 됐어요. 말이 많고 오지랖이 넓어서 민망한 일은 종종 있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웃고 넘기면 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결혼 후 저희 남편은 시의원직을 마치고 다른 보직으로 옮겨 자기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처음부터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을 갈아엎는 방식보다는 생활 환경 개선, 녹지 보존, 지역 상권과 농지 보호 같은 쪽을 강조했고 그 공약을 믿고 표를 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저희 지역은 재개발 문제로 주민들이 찢어질 듯 싸우는 걸 현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남편은 무분별한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해 왔었죠. 그런데 이때 시모가 발목을 잡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도 저도 모르는 사이 시모는 완전히 희한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시모가 어느 시점부터 골프 리조트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자잘하게 투자처를 알아본다, 남자친구가 사람을 안다, 좋은 자리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시모는 원래 무슨 얘기든 크게 부풀려 말하는 버릇이 있었고 본인이 뭘 시작한다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떠벌리는 타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졌어요. 시모는 본인 남자친구랑 같이 설명회를 다니고 투자자 모임 같은 데도 얼굴을 비추고 아예 리조트 사업 투자 유치까지 하고 다니고 있었더군요. 시모랑 시모 남자친구가 아주 짝짝꿍이 맞아서 그러고 돌아다닌 건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모가 남편을 끌어다 썼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 일에 개입은커녕 시모가 그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시모가 남편의 직함을 은근히 이용한 거죠. 한마디로 딱 아들 파리를 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요. 내 아들이 정치인이잖아, 정치인. 그런 우리 아들도 투자를 했다니까. 이게 돈이 안 되면 정치인이 뛰어들겠어? 아드님이요? 진짜요? 하긴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무데나 넣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듣는 정보도 많을 테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투자하긴 했겠네.
아유, 그럼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꼼꼼한데. 걔가 원래 녹진이 뭐니 그런 것만 말하던 애인데 이거만큼은 딱 보더니 이거는 된다 그러더라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 공약과 정반대였잖아요. 남편이 생활 환경과 녹지 보존을 얘기하는 동안 시모는 골프 리조트로 지역을 바꿔야 한다며 남편이 그 사업 투자자라는 뻥을 치고 다닌 겁니다. 아주 부모가 나서고 내 아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정치인이요 하고 다닌 셈이었죠. 아무리 철이 없고 푼수라도 설마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남편이 그걸 뒤늦게 알게 된 건 지역 행사에 갔다가 만난 다른 정당 사람이 던진 말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행사장에서 사람들 인사하고 민원 듣고 조용히 동선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비꼬듯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처음엔 남편도 저도 또 무슨 네거티브야 하고 넘기려 했는데 그 말투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거기서부터 공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주 착한 척, 건전한 척. 자기들은 다른 척 뒤로는 호박씨 까는 게 그쪽 정당 특기인가 봐. 리조트 사업에 돈 때려 부었다는 말이 많던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하시면 그건 그냥 네거티브죠. 네거티브? 에이, 그렇게만 치부하긴 여기저기서 다 들리던데. 그쪽 어머님이 투자자들 모아서 설명해 돌린다는 얘기도 있고. 제 어머니요? 하다 이제 가족까지 끌고 옵니까? 가짜뉴스 퍼뜨리는 게 그쪽 당 특기예요. 가짜뉴스는 무슨, 그쪽 어머니가 본인 입으로 자기 아들이 투자했다고 하고 다닌다던데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데 투자한 적 없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그냥 넘기려 했는데 그 뒤로 다른 사람 몇몇도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한두 사람이 장난처럼 던진 말이 아니었고 그런 말이 돈다는 자체가 이미 남편한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원래 개발 반대 쪽에 서 있던 사람이었고 그 공약을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남편 이름이 골프 리조트 사업이랑 엮여서 돌아다닌다. 그것만으로도 신뢰가 한번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남편은 당장 시모에게 확인했고 시모는 처음엔 무슨 큰일이냐 하는 듯 가볍게 받았어요. 본인은 그냥 좋은 기회라서 사람들한테 소개해 준 것뿐이고 설득하느라 과장 좀 했을 뿐이라는 식이었죠. 아유, 누가 그래. 난 그냥 좋은 기회라서 사람들한테 소개 좀 한 거지. 소개만 했는데 왜 내 이름이 나와? 내가 투자했다, 내가 봤다, 내가 밀어준다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그건 말이 좀 부풀려진 건가 보지 뭐. 설득하려면 그 정도 과장은 해야지. 다들 원래 그렇게 해. 뭐? 과장? 그럼 엄마가 정말 그런 말 하고 다녔다는 소리야? 내가 뭐 그냥 내 아들이 정치 쪽에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허투루 못한다, 믿을만하다, 그 정도 얘기한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하지만 남편이 들여다본 내용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시모는 단순히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 유치를 돕는 행동을 하고 있었고 사업 설명회에도 얼굴을 내밀고 사람들한테 자료를 돌리고 특정 구역 개발 이야기까지 섞어서 홍보하고 다녔다더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 얘기를 슬쩍 얹어서 신뢰를 끌어올렸다는 정황까지 나온 거죠. 남편이 무분별한 개발 반대 노선을 계속 유지해왔던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더 자극적인 소문이 되기 쉬웠어요.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리조트 투자로 돈 벌 생각 아니냐는 식으로 꼬이기 딱 좋았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순간이었고 그게 한번 퍼지면 해명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미쳤어. 아들 정치 생명 끊어놓으려고 작정했어. 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너 엄마한테 무슨 그따위 말을 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엄마가 뒤에서 그걸 다 찢어놓고 있었어. 어쩔 거야?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냐고.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 이제 겨우 인생 2막 시작하는데 그럼 두 손 두 발 놓고 그냥 있어? 그러는 너야말로 왜 엄마 인생까지 막아? 너 진짜 너무한다. 네 엄마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 이제 좀 숨 좀 쉬겠다는데 네가 그걸 막아? 시모는 아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길 기대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몰아세우냐며 오히려 더 목 놓아올기 시작하더군요. 적반하장 그 자체였죠. 결국 남편은 더 말도 못하고 그날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시모는 이미 불난집에 부채질까지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더니 우리 그이가 그러더라. 너는 젊어서 세상을 너무 몰라. 너무 이상론적이래. 지역 발전이 뭔지도 모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고. 뭐라고? 왜? 틀린 말이야? 너는 맨날 녹지니 상권이니 말만 하지 현실적으로 돈이 돌아야 사람이 산다 이거야. 돈, 돈, 돈. 그래, 나도 돈 좋아. 돈 싫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그깟 돈 때문에 엄마는 지금 모든 걸 망치고 있다고. 너는 네 체면만 중요하지? 엄마는 안 중요해?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몰라.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어. 엄마가 그 사람 계속 만나면서 투자니 뭐니 하는 짓거리 하고 다닐 거면 나랑 인연 끊을 생각해. 엄마가 내 인생을 이렇게 흔들면 나도 가만히 못 있어. 장난하는 거 아니야. 결국 남편은 그 남자 계속 만나면서 투자니 뭐니 하는 짓거리 하고 다니실 거면 인연 끊을 생각하라는 엄포까지 놨어요. 지금까지도 아득바득 자기는 잘못 없다고 대들던 시모였지만 제 아무리 푼수기로서니 그래도 아들 대신 남자를 선택할 정도로 정신이 나간 건 아니었는지 시모는 더는 남편 이름을 안 팔고 다니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는 6년이 된 무렵이었죠. 그 사이 남편도 여기저기서 이름이 좀 알려질 만큼 입지가 생겼고 저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신문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면서는 작은 스튜디오를 차려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일 큰 변화는 저희 지역 자체였어요. 재개발이니 개발이니 말만 많던 동네가 어느 순간부터 우후죽순 개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저희가 살던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숫자만 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뛰어 있었어요. 근데 뭐 집값 오르는 거야 투기하며 사고 파는 게 1인 사람들한테 엄청난 호재인 거지. 저희는 집을 팔 생각도 없었고 그냥 계속 살 생각이었으니 사실 체감이 별로 크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살고 있었고 오히려 개발이다 뭐다 주변이 공사판처럼 변해 불편한 날도 많았죠. 그런데 시모는 달랐어요. 시모에게 저희 집은 여전히 본인의 공적이었고 집값이 올랐다는 건 본인이 미래를 내다보고 한 번에 잘해줬다는 증거였어요. 집값 얘기만 나오면 콧대가 높아졌죠. 본인 남자친구랑 한동안 투자니 리조트니 떠들던 건 웬일인지 잠잠해졌는데 대신 집값이 올랐다는 걸로 또 생색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자기가 집 해줬다는 얘기를 떠들고 다녔다면 이제는 내가 해준 집이 10배가 됐다는 얘기까지 붙여서 떠들고 다니고 떠받들어 주길 원하더라고요. 야, 너희 그 집 있잖아. 요즘 시세가 얼마까지 간 줄 알아? 알죠. 어머님이 어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야, 내가 그때 딱 해줘서 너희가 앉아서 돈 번 거야. 진짜 돈 벌었다 니들. 어머님 덕분에 집 걱정 없이 산 건 맞아요. 저희도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만 하면 뭐해. 입으로도 좀 해봐. 내가 해준 집이 거의 10배 됐대잖아. 10배. 내가 미래를 본 거라니까. 나 같은 시어머니 또 없다. 이것도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딱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계속 자기한테 고맙다고 해주고 다 어머님 덕분이라고 떠받들어 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대놓고 바라니까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해하시죠? 감사라는 게 원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건데 시모는 자꾸 강제로 뜯어내려고 하니까 더 해주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시모는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가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느끼곤 괜히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뭘 챙겨줘도 계속해서 또 못마땅한 티를 내고요. 저는 그게 또 더 얄미워서 시모가 틱틱대면 저도 딱 그만큼만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시모는 더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자기가 저희를 끌어올려줬는데 며느리는 이제 스튜디오 차려서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아들은 입지가 좀 생기니까 엄마를 예전만큼 챙기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 혼자 더 삐딱해진 거죠. 그날도 그랬어요. 아이를 데리고 시모 집에 가 있던 중 별일 없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또 집값 얘기로 넘어갔어요. 시모는 뻔한 패턴대로 본인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걸 또 늘어놓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반응을 안 보이니 열이 오른 시모는 저희 엄마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걸더군요. 스피커폰으로 저한테까지 들리도록 말이죠. 그러고는 엄마가 받자마자 집값이 10배 오른 걸 알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사부인, 지금 그 집값이 10배 오른 거 알고 계세요? 예, 들었어요. 10배나 되는 돈을 앉은 자리에서 벌게 해줬는데 입 싹 닫고 그냥 있을 생각은 아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양심이 있으면 그쪽 집이라도 팔아서 나한테 1억 보내요. 그쪽 딸내미는 고마움도 모르고 영 인간이 덜 된 것 같으니 애미 되는 사람이라도 대신 보내야지.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엄마한테? 너는 가만히 있어. 너랑은 얘기하면 더 열받아. 사부인, 내가 말한 거 들으셨죠? 알겠어요. 계좌번호 불러보세요. 시모의 황당한 요구에도 엄마는 이상하게도 참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당황하거나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조용히 알겠다고 하더니 계좌번호를 불러보라고 했죠. 시모는 그걸 듣자마자 기세가 더 올랐어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아주 기세등등하게 계좌번호를 줄줄 부르더군요. 봐, 사부인은 말이 통하잖아. 곧 입금할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순간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희 엄마가 저렇게 바로 응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체 엄마가 무슨 생각인 건지 어쩔 작정인 건지 저도 궁금해져서 그냥 지켜봤어요. 시모는 통화 끝나고도 한동안 제 쪽을 힐끔거리면서 마치 제가 크게 한 방 먹은 것처럼 표정을 지었죠. 엄마가 진짜로 1억을 보낼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지만 시모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판에 엄마가 무슨 생각인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 폰에 입금 알림이 하나 떴어요. 시모는 당연히 1억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고 둘이 같이 폰을 딱 확인하는데 그 순간 시모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부터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입금된 돈은 1억이 아니라 1원이었거든요. 단 1원. 시모가 놀란 건 돈 액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입금자 명이 문제였어요. 입금자 명에 시모가 절대 보고 싶지 않은 말이 박혀 있었던 거죠. 네 남친 김희태 사기 17범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됐거든요. 그걸 보고 저도 놀랐는데 시모는 더 당황했겠죠. 사실은 그동안 거의 2주 가까이 시모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시모가 계속 답답해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자기 남자친구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걸 보게 되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었겠죠. 시모는 그때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얼굴빛이 사색이 돼가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본인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 안을 뛰고 소파 쿠션을 집어 던지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저희 딸이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릴 정도였죠. 엄마, 할머니 왜 저래? 괜찮아, 괜찮아. 이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애가 놀라잖아요. 놀란 아이를 진정시키며 저는 엄마에게 향했고
엄마에게서 전해들은 정황은 이러했어요. 알고 보니 며칠 전 아빠가 경찰서장인 지인을 만났나 봐요. 그냥 안부나 묻는 자리였는데 그 서장 사무실 보드에 걸린 사진들을 보다가 아빠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거기 걸린 사진들 중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던 거죠. 바로 시모 남자친구 말이에요. 저 보드에 붙은 사진들 뭐야? 왜? 아는 얼굴이야? 무슨 일인데? 사기 쪽으로 내사 들어간 놈인데 이놈이랑 이놈 이 둘이 주범이야. 다른 지역에서 판 벌리고 다니던 놈인데 요즘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또 작업치고 있어. 연애나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서 돈 빨아먹는 거지. 어쨌든 다 파악은 됐고 내일 모레 다 잡아드릴 거야. 근데 저 인간 정과는 어느 정도냐? 이놈 사기 전과만 17범. 17범? 아빠는 그 얘기를 듣고 엄마한테만 조용히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아빠는 그 자리에서 이미 감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그 남자한테 낚였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시모는 돈도 좀 있고 동네 인맥도 넓고 오지랖이 넓어서 사람 소개도 잘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전형적인 푼수떼기잖아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거죠. 본인 돈을 넣게 만드는 것도 쉽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인맥을 통해 다른 돈까지 끌어올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결정적으로 골프 리조트 사업 자체가 그 일당이 벌인 사기판이었다고 하더군요. 겉보기엔 그럴듯한 사업처럼 포장해놓고 설명회 돌리고 수익률이니 회원권이니 떠들어대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구조였고 경찰 쪽에서는 이미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시모가 몇 달 전부터 아들과 척져가며 떠들어댔던 그 리조트 사업은 애초에 성사가 될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모는 진짜로 뭔가를 한다고 믿고 뛰어다녔지만 사실은 사기판의 홍보용 얼굴이었던 거죠. 엄마는 시모에게 1억을 보낼 생각이 단일도 없었고 대신 시모가 정신 차리게 만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거였어요. 딱 이런 그리고 눈을 찌르는 입금자명 한 줄이면 시모가 아무리 현실을 외면하려 해도 그 순간만큼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강의 정황 파악이 되기 시작한 시모는 기겁했고 날뛰었고 자기 머리를 잡아 뜯으며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서장의 말대로 곧 경찰이 일당을 한 번에 덮치며 자료를 싹 모았고 그 과정에서 시모도 결국 조사를 받게 됐어요. 시모는 자기는 속은 피해자라고 울면서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설명회에 같이 다니고 지인들한테 돈 넣으라고 종용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홍보자료 전달이나 모임 주선 같은 행동이 다 남아 있었어요. 시모가 일종의 데이트 사기 피해자인 건 맞지만 피해자인 동시에 남의 돈을 그 판으로 끌고 간 사람이니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인으로 끝낼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진짜로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설명회 참석 기록도 있고 홍보자료 전달, 모임 주선, 참석자 명단 관리 이런 것도 남아 있어요. 이 정도면 단순 피해자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한 것뿐이에요. 억지로 시킨 건 아니에요. 억지 여부가 핵심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쪽 행동으로 다른 피해가 생겼는지 그쪽 어느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참고인으로만 정리하기는 어려워서 피의자 신분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요?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저도 당한 사람인데. 시모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서 휴대폰 포렌식도 받고 계좌 흐름이랑 통화 내역, 단체방 기록까지 다 확인당했어요. 법률상 사기 자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남의 범행을 도운 경우는 종범으로 감경된 형으로 처벌된다는 조항이 있나 봐요. 결국 수사팀은 시모가 본인이 주도해 판을 짠 건 아니라도 끝까지 눈치 못 챈 순진한 피해자라고만 보기도 어렵다는 쪽으로 보더라고요. 시모가 남자친구한테 사실상 리베이트처럼 밥값, 선물, 소액 현금 같은 걸 받은 정황이 나왔고 특히 남편이 한번 크게 막아섰던 이후에도
사람 소개를 계속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다만은 시모가 먼저 털어놓고 협조한 점, 이미 피해금 일부를 돌려막듯이라도 메우려고 지인들한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 그리고 본인도 손해가 큰 점이 감경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시모는 정식 재판에서 길게 다투기보다는 약식으로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방향으로 갔고, 별도로 시모가 끌어들였던 지인들 몇 명과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식으로 마무리했어요. 겉으로는 벌금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시모는 그 과정에서 자기 폰이 털리고 통장 흐름이 낱낱이 확인되고 지인들한테 손해배상 얘기까지 꺼내야 했고, 무엇보다 본인이 했던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했을 거예요. 한편 시모에게 연애를 빌미로 접근했던 그 사기남 쪽 처벌은 비교가 안 되게 컸어요. 애초에 여러 사람을 묶어서 조직적으로 굴린 판이었고 피해액도 한두 푼이 아니었거든요. 피해액이 커서 특경법 적용까지 거론됐고 전가까지 있으니 구속은 당연했어요. 그리고 해당 사건의 여파는 남편에게도 그대로 튀었습니다. 남편이 뭘 받았거나 개입한 건 없었지만 시모가 남편 이름을 팔았던 말들이 지역에 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그 얘기를 거론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결국 관련 의혹이 도는 동안은 해당 개발, 관광, 민간 투자 같은 안건에서 스스로 한 발 빼고 기자들 질문이 오면 자료로 정리해서 선을 그었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밤에 혼자 자료를 다시 읽고 기사 댓글을 보고 지역 단체 반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편이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늘 약자의 편에 서려고 했는데 정작 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본인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 평판에도 금이 갔고 시모는 아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게 됐죠. 그동안 본인이 푼수처럼 떠들고 다닌 게 단순 창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인생을 흔들 뻔했고 남들한테 실제 피해까지 만들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낀 시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듯했어요. 시모는 저희 집에 와서 먼저 우리 부모님께도 머리를 숙였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부인, 사돈어른,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 시모는 평소 같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졌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본인이 어떤 판에 올라타서 어떤 일을 했고 그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한 얼굴이었어요. 저희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지만 적어도 시모가 그제야 웃고 넘길 수 있는 푼수선을 넘어섰다는 걸 스스로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온 대가가 남편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너무 크게 남아버렸다는 게 저는 제일 씁쓸했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남편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괜히 이미지 관리한다고 과하게 나서기보다는 그냥 차분히 진정성을 증명하는 편이 좋겠다며 남편은 여전히 열심히였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바쁘게 지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신문 기자로 바삐 뛰는 것보다는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어 더 좋았어요. 전처럼 여기저기 현장에서 뛰진 못해도 스튜디오로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순간을 기록한다는 게 제겐 보람 있었어요. 돌잔치 끝나고 아이가 엄마 어깨에 기댄 순간 결혼기념일이라고 손잡고 들어오는 부부의 어색한 웃음,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찍으러 온 노부부의 떨리는 손, 그런 장면들을 카메라로 담는 게 좋았어요. 바깥에서 사고 현장 뛰어다니며 셔터를 누르던 때와는 다른 종류의 책임감이 생겼달까요? 그리고 시모는 말 그대로 꼬리를 싹 내리고 지냈어요. 물론 태생이 뭐 어디 가겠어요. 완전 조용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눈치를 본달까 집 얘기, 돈 얘기, 자기가 잘한 얘기 꺼내려다가도 스스로 찔려서 멈추는 게 보였어요. 그게 또 어쩔 땐 웃기고 어쩔 땐 참 씁쓸했어요. 본인이 한번 크게 잘못했고 그 일로 자기 아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걸 아니까 이제야 좀 입조심을 하는 듯 했어요.
말끝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누가 집, 돈, 투자 같은 단어만 꺼내도 눈동자가 한 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놓고는 괜히 다른 얘기로 급하게 덮는 티가 나니까 저는 속으로 이제야 사람이 무서워졌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 무서움이 남편에게 튄 여파를 생각하면 웃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모가 말로 판을 키우는 버릇이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한 건 맞았어요. 눈치가 보여서 이제는 저희 집에 올 때도 손녀 핑계대며 겨우 손녀 보러 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죠. 그렇게 말 많고 자기 자랑에 자기 얘기 늘어놓기 좋아하던 인간이 꼬리를 팍 내린 모습은 솔직히 좀 통쾌하긴 하답니다. 세상엔 참 말로 빚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시모는 너무 큰 빚을 졌죠. 본인 체면 세운다고 던진 말들이 결국엔 제일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특히나 자식 앞길에 발목까지 잡는 방식으로요. 저는 그 뒤로 말은 공짜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어요. 모든 말에는 값이 매겨지더라고요. 그러니 하나하나 더 귀한 말만 해야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